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10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 주제는 산업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에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가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요. 기본적 분석은 투자 종목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투자할 거냐 이럴 때 종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은 종목 분석을 해서 할 게 뭐냐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주식의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와 이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하는 것에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이 배당이죠. 그래서 배당을 주식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현금 흐름과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 산업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요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의 과정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 분석을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었었는데요. 경제 분석은 크게 경기 변동과 주가의 관계를 보는 거, 그리고 또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의 관계를 보는 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변동과 주가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일단 주식 장세가 경기 변동보다는 선행지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템포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장세를 보면서 실물 경기 변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 장세는 순서가 금융 장세,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 순서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장세는 대개 경기 침체기여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느라고 금리를 낮추고 경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SOC, 건설 이런 산업에 치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서 실적 장세에 이어져서 끝까지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에서 금융시장을 조금 규제를 하면서 역금융 장세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침체기로 이어지는 역실적 장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주식 장세와 실물 시장과의 관계는 이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의 관계인데 거시경제 변수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경제 변수가 환율인데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수출 기업이 많아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리뷰를 했고요.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산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에 관해서 일단은 학습 목표를 한 4가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산업 분석을 하려면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산업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산업의 구조 분석입니다. 이때는 이제 마이클 포터의 그 모형을 이용을 하는데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이 어떤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하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산업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면서 그 산업도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산업이든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연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증권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목차를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산업 분류, 두 번째 산업의 구조 분석, 세 번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네 번째 산업 연관 분석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산업 분석과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분석이라고 하면은 먼저 일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 이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 대우, 또 르노, 삼성 이렇게처럼 그렇게 모아서 그거를 이제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그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업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경제 분석에 이어서 산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 3단계로 기본적 분석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 분석의 그 필요성은 사실 우리가 그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하려면은 코스피에도 800개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도 1,400개, 1,5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을 찾아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업이 좋을까를 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은 산업 분류 기준은 그 여러 기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과 기재부 통계청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그 기업경영분석이라는 그 조사 결과를 항상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산업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별로 여러 가지 그 평균 재무 비율도 제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이제 비교 기준으로 많이 삼게 되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그런데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림수산업이나 광업에 비해서는 제조업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에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분류를 그대로 쓰기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종목 분석, 기본적 분석의 차원에서는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기준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증권거래소에서는 통계청에서는 그냥 제조업이라고 했던 걸 갖다가 여기서는 더 세분화시켜서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유복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고 그 안에 기업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훨씬 더 증권 투자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류 방법을 증권 투자에서는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 순환과 산업 분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기 순환이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기, 활황기, 후퇴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여기가 호황기고 여기가 이제 불황기인데 그것도 반으로 쪼개서 여기가 회복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활황기, 여기가 후퇴기, 여기가 이제 쇠퇴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장세도 이렇게 이제 순환을 이루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산업도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이 이런 순환과 같이 움직이냐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성장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산업. 성장산업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물론 이제 여기도 약간은 변화가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장하는 것을 성장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장산업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높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순환적 산업은 호경기에서는 좋아졌다가 불경기에서는 위축되는 그런 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환적 산업보다는 성장 산업이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체로 성장 산업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달라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바이오, 환경 관련 녹색 성장 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성장 중에서도 이제 초기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반 정도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 산업은 진짜 성장 산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녹색 성장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 산업을 분석을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유리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순환적 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환적 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같이 좋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같이 반복하는 그런 산업을 순환적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환적 산업은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또 차도 뭐 한 대 더 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차 사는 거를 미루게 되고 심지어는 있는 차도 내다 팔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순환적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도 비슷합니다. 가전제품도 그 경기가 좋으면은 고가 가전제품을 사고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은 구입을 좀 늦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도 경기가 좋으면은 뭐 그 건설도 많이 하고 뭐 별장도 짓고 막 이러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적 산업은 호경기에는 크게 신장하지만 불경기에 위축되는 그런 산업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환적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어적 산업인데요. 방어적 산업은 전력 산업.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든 경기가 호황이 되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그게 이제 방어적 산업이에요. 그래서 방어적 산업은 대표적인 게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가 좋다고 해서 불을 더 많이 켜놓고 살고 또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뭐 불 꺼놓고 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 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기나 또 가스 이런 것들은 그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 방어적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업입니다. 통신업. 요즘은 그 사람들이 모두 개인 휴대폰으로 통신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요금제를 선택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요금제를 선택하지만 한번 선택한 요금제를 가지고 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낮추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한대로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업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방어적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방어적 산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면서 팔면서 그 이익을 내고 싶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환적 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크게 투자해놓고 장기간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산업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산업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산업 분석의 그 첫 단계로는 내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자동차 산업의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조적 특징.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할 때 구조 분석은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제시한 Five Forces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5요인 모형 또는 5요소 모형, Five Forces라서 힘이라고 번역하지는 않고요. Five Forces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결정하는 변수 5개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분석 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산업 간 대체 관계예요. 산업 간 대체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첫 번째 분석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 내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 산업은 그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군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기업군이 굉장히 많으면은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거죠.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하면은 좋을까 나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경쟁이 치열하면은 누가 좋아요? 소비자는 좋아요.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치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동네마다 치킨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킨을 먹는 사람은 뭐 이 맛 저 맛 비교하고 또 가격도 여기가 더 싸고 저기가 비싸니까 여기다 시키고 뭐 이런 거는 그 편하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면은 이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소비자에겐 좋을지 몰라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증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내의 경쟁 관계가 너무 치열한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 수익을 걷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그 경쟁 관계를 보는 거고요. 아까 산업 간의 대체 관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산업은 뭐 다른 산업에 의해서 금방 또 대체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그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못 되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또 공급자와의 관계예요. 공급자와의 관계. 공급자는 어떤 산업의 공급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뭔가 제품을 기술을 그 사업화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그 인력, 노동력,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력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공급을 할 때 그 노동을 공급하는 노조 이런 게 이제 공급자가 되겠죠. 또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철강이 필요한데 철강 회사가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자와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분석 주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구매자와의 관계입니다. 구매자와의 관계. 구매자와의 관계는 그 산업 내의 경쟁 관계하고도 좀 비슷한데 구매자와의 관계는 구매자들이 그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다.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러면은 이제 좋은 거죠. 그 구매자가 그거 말고는 뭐 그게 자발적인 충성도든가 아니면은 그 시장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는 그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둘 다 이제 구매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시장은 그런 산업은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규 기업이 진입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 산업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금방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신규 기업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 산업은 투자 대상으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치킨집 얘기했지만 동네 치킨집은 그 신규점이 쉽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고 그래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그게 이 치킨 사업을 하는 그 사업주들은 좋은 게 아니죠.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이런 것도 바로 5가지 분석 주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에서 Five Forces라는 것은 산업 간 대체 관계,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대체 관계,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 관계, 그 다음에 공급자와의 관계, 이거는 구매자는 이제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신규 기업의 진입 가능성,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돼서 산업 간의 대체 관계부터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왜 그런 대체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항상 소득 증가와 기술 혁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득 증가나 기술 혁신으로 수요가 바뀌는 거죠, 소비자들의. 그래서 그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고 기존 산업은 사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옛날에는 그 천연 섬유로 옷을 해 입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연 섬유가 면 같은 게 잘 해지고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일론 같은 화학 섬유가 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면 양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신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고 옷도 해지고 이랬었는데 나일론으로 만든 거니까 이게 해지지도 않고 오래 가고 또 굉장히 경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학 섬유가 발명되면서 천연 섬유 산업이 싹 죽었어요. 그래서 화학 제품 제조업이 섬유 제조를 대체를 한 상황이 됐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화학 섬유는 건강에 안 좋다. 천연 섬유 좀 해지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사면 되지. 그래서 천연 섬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에 대한 산업이 다시 화학 섬유 산업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가 왜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 그리고 소득 증가, 이 2가지 요소가 바로 새로운 산업을 등장시키고 기존 사업을 사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산업 간 대체성을 고려해서 투자 대상 종목이 속한 산업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부가 이제 산업을 주도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체를 잘못 시켜가지고 큰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발 산업이죠, 신발 산업. 그래서 신발 산업이 부산, 대구 이런 쪽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산업을 형성을 했었는데
어느 때에 이 신발 산업을 그 정부가 스스로 사양 산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사양 산업. 그래서 이제 이 신발 산업에 대해서 그 지원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있던 그 신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사업이 유축되면서 뭐 부도나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신발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래 가지고 신발 산업이 보통 큰 산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거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신발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랬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때 신발 산업을 사행 산업으로 그 지정을 하고 그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수요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건데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부가 신발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신발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돼서 새로 등장하는 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그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이제 분석 대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대체 관계. 그 자동차 산업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서. 첫 번째, 항공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을 다녀온다, 또 뭐 대구로 광주를 다녀온다, 이럴 때에 차로 다녀올 수도 있고, 또 비행기로 다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항공기, 운송 산업하고 대체 관계가 돼요. 또 철도 산업과도 대체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은 KTX나 뭐 SRT 이런 것을 타고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철도 산업과도 대체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선박 선박 운송 사업과도 대체 관계 있겠네요, 그렇죠? 운송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의 대체 산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항공기 산업, 철도 산업, 선박 운송 이런 경우는 순전히 운송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차를 꼭 그런 운송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피드를 즐기는 스포츠 차원에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관심을 갖냐? 아니면 또 오토바이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운송의 차원도 있지만 또 이런 스포츠 이런 차원에서도 있으니까 오토바이도 자동차 산업의 대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 자동차도 만들지만 혼다 오토바이도 많이 만들자. BMW도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만들고 현대차도 얼마 전부터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를 오토바이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새로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BMW의 오토바이는 M이고 현대의 오토바이는 N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체 산업, 대체될 수 있는 분야까지 그 자신들이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